고 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5페이지 프롤로그序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와 로도스, 몰타, 그리고 그의 전 지중해에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과 500년 이상 싸웠던 기사단이 놀랍게도 지금 또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고기사단이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고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 군사병원 기사단인데 누가 보아도 이 정식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길다.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무엇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구호기사단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참고로 영어로는 보통 Knights of Hospitaler라고 한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이 구호기사단은 예루살렘과 로도스, 몰타를 본거지로 가지고 있었고 과거 근거지의 이름을 따서 몰타 기사단이나 로도스 기사단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지의 이름을 쓴다면 천년에 달하는 기사단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글과는 맞지 않겠다는 점이 구호기사단이라는 이름을 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서는 구호기사단 외에도 성요한기사단, 병원기사단, 호스피털러, 호스피털 기사단 등 번역자의 기호에 맞는 이름을 쓰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보통 성 요한의 기사단, 중국에서는 의원 기사단이라고 한다. 구호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조 이집트, 아이유브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섬에서 쫓겨난 이후에 또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역사에서 구호기사단은 가르니에드 나블루스, 릴라당, 장 파리소드 라 발레트, 로메가스 등 많은 명장들을 배출했고 이탈리아의 대화가 카라바조, 마티아 프레티와 스페인의 극작가 로페 데 베가 등 위대한 예술가들도 기사단을 거쳐갔다. 로마노프와 호헨촐렐은 하노버,
등 쟁쟁한 유럽의 왕가와도 관계를 맺었고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세풍의 거리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쌔신 크리드, 명일방주, 판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기사들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에서 온 귀족 자제 출신들이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구어기사단은 교황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강점과 약점, 미덕과 악덕을 모두 보여준 존재였다. 신앙 문제를 떠나 보편성과 특수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잘 조화된 조직이었다. 가톨릭은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구와 수도회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현지 토착신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면모 덕분인지 가톨릭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존재가 되었다. 경영학의 태도인 피터 드루커도 가톨릭 조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을 정도다. 나라나 조직을 처음 만드는 이들은 누구나 영속을 바라지만 100년 가는 조직도 무척 드물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단이니만큼 이런 조직관리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워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구어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구어기사단은 십자군과 중세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지를 떠난 후에는 말에서 내려 배를 탔고 이슬람 교도를 상대로 한 해적질과 해전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축성법이나 장비의 도입에는 언제나 열심히 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성전을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거함이었던 산타아나호를 건조하여 운영한 선진적인 면모도 과시하였다. 어느 면으로 봐도 구어기사단이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반소설인 로도스 섬 공방전을 제외하면 구어기사단의 역사를 다룬 전문적인 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한 시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히려 200년 만에 없어진 성전 기사단에 대한 책이 더 많이 나왔다. 부족하지만 구어기사단의 천년 역사에 감히 도전하고자 하니 강호재연의 많은 응원과 충고를 기원하는 바이다. PS 십자군 시대가 1 내지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자조차도 가끔 헷갈릴 만큼 다양한 세력이 참가한 시대였습니다. 즉, 구어기사단은 그 시대에는 십자군 중 n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그 세력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고어기사단의 역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흔들게 되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께서는 참고 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른세 번째 437페이지 586페이지 이 책의 발간에 함께한 사람들 김영덕, 고현주, 김진희, 손동건, 박재심, 임선숙, 하운용, 유희경, 류명, 박준환, 김종곤, 강현용, 정창일, 강옥천, 유승환, 김학기, 이선원, 박연현, 최영란, 오승환, 이대훈, 김재석, 김기찬, 권의경, 최영규, 변금면, 전명기, 김규직, 김기찬, 오원양, 송준석, 전한병, 김정은, 이주식, 노승규, 김세미가, 박태균, 강청기. 강청기 요번에 그분 같은데? 불교 23년 불교 24년 나주 한평 광주 조성원, 양기환, 이대섭, 김성훈, 이명학, 법천스님, 김주엽, 빛동, 안승길, 서충렬, 김수정, 홍영민, 이현욱, 이현준, 김학교, 김학교 그분, 박순찬, 정영도, 엄덕수, 하도겸, 엄덕수? 엄덕수도 많이 듣던 이름인데? 역사민족 올레길 회원 같은데? 류리, 정양진, 강석호, 김승형. (437페이지) 스퍼보르는 박격포의 불발 외에도 여러모로 시작이 좋지 않았다. 한 병사가 소위탄을 잘못 다루어 폭발을 일으켰고 자신은 물론 동료들까지 살상시킨 것이다. 혼란을 틈타 오스만군이 치고 들어왔고 사령관 프란치스코 데 사노게라는 이를 막다가 화승총을 사타구니에 맞고 전사하였다. 사노게라의 시신을 두고 양군의 욕박전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수비대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혼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무스타파 파샤는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다. 예니체리 군단과 해병으로 구성된 약 1000명의 정예부대였다. 애시당초 헤엄을 치지 못하는 자들로만 구성되어 배수진을 친 이 부대는 비루구와 생비아 사이를 차단하는 쇠사슬 옆의 사각지대에 상륙할 계획이었다. 그곳에는 방어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사단의 함정이었다. 기사단은 상륙 지점 바로 반대편에 해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6문의 대표가 있는 포대를 구축해 놓았는데 오스만군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10척의 배에 나누어 탄 오스만 별동대는 사정거리 내로 들어왔고 포대 사령관은 쇠사슬 조각, 못 박힌 철구,
돌 주머니를 넣은 포도탄을 무자비하게 퍼부었다. 전혀 대비가 없었던 오스만군은 한 척만, 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돌아갔을 뿐 다른 9척에 탄 병사들은 모두 몰타의 물귀신이 되었다. 발레트는 부교를 통해 비르구의 병력을 생디아에 보냈다. 이들은 절반씩 나뉘어 육지와 해안 양쪽에 투입되었고 맹활약하였다. 기세에 눌린 육지 쪽의 예니체리 군단이 철수하자 육지 쪽 수비대가 대거 서쪽 해안 쪽으로 가세했고 기세를 올리던 오스만 상륙부대는 열세에 몰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함대 보전에 지나치게 민감한 피알리 파샤가 함선들을 위험한 해안에서 물리는 바람에 퇴로마저 끊기고 말았다. 생디아 수비대는 성에서 나와 진퇴양난에 빠진 오스만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때 수비대원들이 한 말은 성 엘모 요새의 복수다였다. 하지만 석 달 전 톨레도가 방문했을 때 남겨둔 아들 페데리코의 전사는 아픈 손실이었다. 발레트는 그를 위험한 전선에 보내려 하지 않았지만 몰래 구원부대에 섞여 생디아의 서쪽 해안으로 갔다가 전사하고 만 것이다. 시신과 공기, 방패, 창, 화살집, 그리고 병사들이 흘린 피로 그랜더 하버는 말 그대로 지옥 같았다. 중상을 입은 병사들이 물 위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은 마치 홍해에 빠진 파라오의 군대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몰타 주민들에게는 대목을 맞은 날이었다. 오스만 병사들은 귀금속을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보석이나 상아로 장식된 무기도 고스란히 주민들의 차지가 되었다. 해시시도 되고 발견되었다. 주민들은 죽어가는 병사들의 숨통을 끊어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도 잊지 않았다. 이른 대전투였음에도 오스만군 포로는 4명에 지나지 않았다. 발레트는 신문을 한 다음 주민들에게 넘겨버렸고 성 엘모 요새가 내리는 벌이라는 고함 소리 속에서 갈갈이 찢겨주고 말았다. 5시간이 넘게 계속된 7월 15일의 전투를 결산하면 수비대는 약 250명, 오스만군은 3,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다.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뿐 아니라 교환 비면에서도 기사단은 대승리를 거둔 셈이었다.